그러니까 프랑스는 루이 왕조에 붙어서 관료로서 특권을 누리려고 했고 프랑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보더라도 큰 문명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 문명을 주도하는 쪽, 그 문명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쪽, 코어가 있고 주변이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요. 예, 같은 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귀족에 제가 아주 그 특이한 경우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아마 토마스 무얼걸 저기 그 헨리 8세 때 그렇죠. 수상하다가 그 목 잘려 죽은 사람. 헨리 8세가 이게 이제 바람둥이니까 이제 마누라 바꾸려고 국교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국교는 블루프린트는 아주 훌륭한 프로테스탄티즘 사상가인 틴데일이 만든 거예요. 그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이 나중에 지금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의 원단이에요. 참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헨리 8세가 틴데일의 이제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빼갖고 영국 국교 만들면서 틴데일은 이제 그때 눈 밖에 나갔고 네덜란드 벨지움 왔다 갔다 하면서 망명생활할 때인데 그걸 또 꼰질러 갖고 벨지움에 있는 그 카톨릭들이 잡아갖고 화형으로 죽여요. 그 틴데일이 화형 말뚝에 불타서 죽으면서 신이여 하나님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게 마지막 말이야 그 사람이. 근데 아까 토마스 모어는 더 황당한 게 영국 귀족이 그러니까 보통 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틴데일이나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만 몇 명 있었으면 정치권에 나라 임원양 안 돼요. 근데 토마스 모어는요 이게 헨리 8세 때 수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국 국교에 반대를 해.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이게 정치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인마 좀 아닥 좀 하고 찬성하는 척만 해. 그러면 대충 봐줄게. 근데 깨끗거리면서 계속 반대하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토마스 모어의 입장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 왕이 수장이 되는 그러한 교회 체제로 핸들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토마스 모어는 가톨릭 편을 든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영국 국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앵글리칸 처치죠. 그렇죠. 앵글리칸 처치에서 그러니까 처치 오브 잉글랜드,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토마스 모어를 성자로 추대. 아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성자 묘지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톨릭인데 가톨릭을 보호하다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안다 이거요. 이거 피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그 귀족들의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좋은 점 보면 이놈들 해먹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 현대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두 가지 패턴 굉장히 그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가급적 이성을 하나하나 구축을 해나가고 각 개인한테 원자화된 이 개체가 아니라 책임을 가진 국민으로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구도를 가진 것은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 연합을 만들고 이 전체주의 혹은 뭐 파시스트 블록, 뭐 공산주의 블록에 대해서 일단 뭐 전술적으로는 41년 도서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이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고 난 뒤에 그 전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때 다 해서 우파 민족 전체주의에 대한 제압을 했고 그 다음에 다행히 동아시아에도 그렇게 제압이 됐는데 사실은 전쟁과 피해 제압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가 분리된 게 아니라 자유와 민주가 결합된 방식의 정치체제를 공고했던 거예요. 그게 특히 모든 현대 정체는 민주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인민민주주의다 뭐 하지만 민주주의 그러면은 모든 실질적인 삶의 방식을 다 차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자유뺀 그냥 민주주의는 산클로트 폭도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폭도들이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오늘 심심한데 쟤 좀 애가 어벙하잖아. 저 셔틀빵 대신에 저 목 자르자 해서 찬성 오케이 찬성 9명 하면 목 자르는. 그래서 모보크라시가 되죠.
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우리가 데모스라고 하는 그냥 좋은 의미로 중립적인 의미의 데모스가 아니라 뭐 폭도 지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외에 다른 모든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폭도민주주의. 왜 그러냐면 다수결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 엄흉한 머리 좋은 지식인. 그렇죠.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한다. 그러니까 다수결을 조작할 수 있는 자들. 조작할 수 있는 자들. 그 여론이나 인심을 조작할 수 있는 자들은 다수결로 다 결정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칼 마르크스가 버티 부르주아지 이래가 지식인을 룸펜이라고 해서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이야기, 소위 사회의 주변부라고 경제주의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자기가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못 봤죠. 자기는 그냥 그 메시지만 던지고 갖고 레닌이 그걸 했는데 자기가 룸펜이잖아. 자기가 룸펜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마르크스의 후예들은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말은 법률적 독재를 했습니다. 해방의 이름으로 법률적 독재를 해서 가장 정체된 가장 포악한 국가를 만들었고 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게 지금 흉내내는 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뭐 흉내내는 게 아니고 고든창이 이야기했죠. 어제 그제 그 대놓고 말씀하셨어. 문재인 물러가라 그랬죠. 문재인은 사임해야 한다. 사임하지 않으면은 탄핵하거나 감옥에 보내야 된다. 감옥에 가거나 탄핵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거의 사무실로부터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서야 된다. 한국인들이여 단결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그 고든창은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아직까지 사실은 또 이 정부와 사회와 더불어 이 해체의 경향은 훨씬 더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시진핑을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박은 거는 디지털 토탈리타리언이즘, 즉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스탈린이나 그 히틀러가 했듯이 칼섹스단 그 다음에 그 정보 요원들 아주 그런 물리적으로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말고 적시적으로 그야말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은 다시 아직까지 우리는 에볼라 전체주의라고 하는 에볼라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바로 직면하고 있잖아요. 민족으로 포장되기 쉽고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기 쉬운 말하자면 내관의 폭판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지. 그게 근데 아까 중국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토탈리테리즘이 얘기인데 두세 가지만 얘기를 들어드리면 그 왜 화장실 가면 이렇게 종이 화장지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한 장씩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홍채 인식을 심어. 그러니까. 사무실 화장실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집계를 해서 이제 부르는 거야. 야, 박성현 너 와봐, 백모야. 너 화장실에서 지난달에 보니까 이거 해갖고 너 보니까 왜 200장 썼냐? 남들은 150장 쓰는데. 이거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 지금 소셜 크레딧, 사회 점수 평가, 사회 기능 점수 평가라는 제도를 쓰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 크레딧이 낙제점 이하면 너는 문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그 전체주의적 통제를 중국 공산당 애들이 14억 중국인을 이러한 전체주의적 통제로 엮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런데 아까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영미 덕분에 지난 100년 동안 해갖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 인류 보편의 삶의 방식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그럼 한국인들은 이게 손가락 빨고 있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운하미승만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최전선을
들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정체성이 생기고 그렇죠. 성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공 자유민주 진영의 반공불락의 최전선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았다고요. 그렇죠. 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진 일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 이제 박정희 때. 박정희 때는 사실은 너무나 가난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알고 있는데 산업사회로 진입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가 예. 문명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인식에서부터 소위 우리 조국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발전의 중심을 둔 시대를 맞았고 그거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동원 체제죠, 일종의. 그래서 국가 동원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의 동원 체제예요. 더 중요하게는. 그게 이제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다고 박정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경제 성장 산업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대로 그 포커스로 딱 하나로 묶어서 집어넣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걸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의 극단적인 폭력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정치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정치가 뭐냐라고 할 때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속적이고 절대 마르크스 이야기대로 뭐 국가를 없애진다라고 하는 게 국가라는 건 정치예요. 안 없어지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갈등의 세계이지만은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성원의 안전 확보와 복지 향상이에요. 뭐 공자도 했고 뭐 여기 그거는 뭐 제도와 관계없이 정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제나 다른 문화 현상과 환치될 수 없는 정치의 본질적인 그건데 그 점에서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은 세계사의 문명에 합류하지 못해서 고생한 우리 전 세대들, 개항기 그리고 강점기,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전쟁을 폐허 이걸 딛고 일어서는 가장 중요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 산업화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농업 사회에서 산업 문명으로 넘어오는 그것을 선진 몇몇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다 전파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발명하던 좋은 문명적인 현상은 일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그걸 우리가 흡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산업화라고 하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근대성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 목표로서 경제 개발을 세팅을 하는데 설정을 했고 그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소련 명령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 Can do spirit.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다. 뭐 새마을 운동에서 이런 것들은 있던 말하자면은 그 정치 성원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주관적인 조건을 짐작을 했어요. 그것이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한강의 기적이었죠. 그게 다른 라틴 아메리카나 혹은 동남아시아나 혹은 뭐 아프리카나 식민지를 경험한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했던 국가들에서는 거의 예외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시장경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수입 대체 산업을 대개 전략을 했습니다. 그렇죠. 임포트 서브스티튜션.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산물 싸게 가져가서 영국에서 가공해서 비싸게 팔고 이러니까 최소한 농산물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생필품 경공업 차원의 공업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부분 했는데 그걸로서는 개발이 안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바꾸죠. 수출 주도로 바꾸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 가지 문제인데 절실한 그러니까 절실한 역사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고도의 이 국가 목표와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국가 목표에 모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밑으로부터의 조언, 홍을 네.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걸 한양대 모 교수는 그걸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뭐 개발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부터 엘리트 국가와 엘리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료 그거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예. 그거를 잘 해서 한국형 개발 모델을 만들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우리가 일본을 모방 한강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니죠. 박정희의 독특한 네. 방식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큰 성취를 갖다 줬지만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예, 그게 나중에는 등소평양한테 가서 한국형 모델로 전파가 되고 개혁 개방으로 가게 된 거죠. 중국이. 그다음에 한국이 이 정도의 성취를 함으로써 동유럽의 올림픽 때 동유럽 국가들이 저런 쓰레기더미에서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거는 쓰레기더미에 대해서 장미가 피는 그거하고 같을 거다. 그리고 그랬던 나라죠. 그랬던 나라고 필리핀보다도 못했던 나라가 저기 세계 그 당시 하여튼 20권 안으로 들어왔고 민주주의까지 됐고 뭐 이런 나라가 되니까 박정희 경제 개발의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국가를 보더라도 초기에 위로부터의 혁명, 위로부터의 동원, 산업화 없이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이쯤 문재인 정파와 민주화 정통론을 주장하는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물질적 기반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것은 제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위로부터의 독재로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독재가 아니라 그 계명적 독재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이 축적 동원적 개발이 있고 경제적 기준이 되고 나면은 권리를 자각하는 개인들한테 더 이상 독재를 강요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되는데 그게 동유럽의 소위 그 민주화 전환의 중요한 그 모델이 된 게 한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가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이런 아무리 좋은 성공이라도 그렇죠. 모든 성공에는 일종의 그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저거거든. 이제 40년 됐지만 그분 돌아가신 지가 결국 물질적 풍요, 물질과 경제로 모든 게 환원돼 버렸던 시대예요. 너무 심했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저만 해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서 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그 반 90명이 한 반인데 90명 한 반 중에 3분의 1이 점심을 굶었거든. 그렇죠. 68년, 67년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가난인데 이 가난을 뚫어내고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거기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그걸 뚫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결과는 물질주의로 환원이 돼버렸다고. 물질로 환원이 됐다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그게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 회복이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된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얘기하면 모든 성공에는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과속 성장이고 이 과속 성장의 인센티브가 유인이 사실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과 풍요죠. 풍요죠. 근데 이제 그 물질과 풍요에 해당하는 의식과 정신과 그 다음에 습속을 사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취해가지고 지금 극단적인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황당한 상황이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물꼬가 트인 그 물질적 풍요, 물질 환원주의, 그거로부터 물질주의, 그거로부터 못 벗어나 가지고 현대 문명이 그거로 못 벗어난다는 얘기 뭐냐면 그걸 딛고 넘어서서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자유시민의 정신문화를 못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게 했으면 그거 했었어야 될까 지난 40년 동안. 근데 그걸 못 만들어내니까 그 정신문화의 공백 상태를 쟤들이 장악을 해서 드디어는 이 지경까지 온 거지. 참 작년에 우리가 한국자유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